원님의 요리조리 수수께끼. 오늘은 수수께끼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한 원님이 살았어요. 이 원님은 수수께끼 내기를 참 좋아했지요. 늘 큰 상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실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서는 사람들을 골려주는 거예요. 구멍난 구슬을 주고 사흘 안에 실을 깨어 오라는 문제를 냈어요. 실을 깬 사람에게는 기와집 한 채를 쥐어준다고 말해요. 하지만 실을 못 깨어 오면은 곤장을 친다는 엄포도 났지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덤벼들어서 구슬을 들여다보니 구슬 구멍이 예사로 뚫린 게 아니거든요. 무슨 구멍을 이리도 여사스레 뚫어놨는지 굽이가 꼬불꼬불 12굽이도 넘어요. 그런 구멍에 무슨 수로 실을 깨어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가 버렸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구슬을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농사꾼이었어요. 식구들이 작은 오막살이에서 살다 보니 기와집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거지요. 덜컥 구슬을 가져오긴 했는데 막상 실을 깨려고 보니 잘 안 되거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구슬만 만지작 했지요. 무명실에 풀칠을 해서 꼿꼿하게 해서 깨어도 보고 명주실에 기름칠을 해서 바늘하게 해서 깨어도 보고 가진 수를 다 내봤지만 죄다 소용없었어요.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구슬을 가져가야 돼요. 구슬을 못 깨었으니 기와집은커녕 곤장 맞을 일만 남은 거지요. 농사꾼이 할 일 없이 끙끙 앓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구슬을 보더니 꿀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꿀만 있으면 어쨌다고? 꿀만 있으면 구슬에 실을 깰 수 있다고요. 농사꾼은 되든 안 되든 꿀을 갖다 줘 봤죠. 아들은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허리에 실을 묶더니 구멍 한쪽에 꿀을 발라놓고는 다른 쪽 구멍에다가 개미를 쏙 밀어넣는 거예요. 개미가 단내를 오죽 잘 맡아요. 조그만 것이 요리조리 발발 기어서 꿀까지 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실을 깨었어요. 신이 난 농사꾼은 그 길로 실 깬 구슬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원님한테 갔어요. 마침 재판을 하는 중이라 구경꾼들 틈에 섞여서 구경을 했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어떤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활을 쐈다네요. 활 맞은 여우가 달아나는 걸 지나가던 개가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하고 개 주인이 그 여우를 두고 서로 제가 잡은 거라고 다투다가 여기까지 온 거래요.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판결을 내릴 참이었죠. 사냥꾼과 개가 함께 잡은 셈이니 여우를 절반씩 나눠 가져라. 그 판결을 듣고 있던 아들이 하하하 웃더니
사냥꾼은 가죽을 얻으려고 여우를 쫓았고, 개는 고기를 얻으려고 여우를 쫓았으니, 사냥꾼한테는 가죽을 주고, 개한테는 고기를 주면 되겠네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 이치에 딱 맞거든요. 모두들 참 용한 판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님 판결은 웃음거리가 됐죠. 사냥꾼과 개주인도 아이 말대로 하면 되겠다고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창피를 당한 원님은 마음이 상해서 얼굴이 불그락 야단이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뭘 한다고 나섰느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실귑 구슬을 쓱 꺼내 보였어요. 이 구슬에 실을 깨어서 왔다가 재판이 열리기에 그저 생각난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원님이 보니 아는 게 아니라 구슬에 감쪽같이 실을 깨어났거든요. 풀그락 푸르락 하던 얼굴이 그만 하얗게 질렸어요. 조그만 아이가 저보다 그럴듯한 판결을 한 것만도 놀랄 일인데 그 어려운 문제까지 떡하니 풀어왔으니 기절할 노릇이죠. 하지만 어떡해요? 약속은 약속이니 농사꾼한테 기와집 한 채를 지어줄 수밖에요. 덕분에 농사꾼은 기와집 한 채 얻어서 온 식구가 발도 뻗고 잘 살았대요. 원님은 그 뒤로 수수께끼의 숫자도 꺼내는 일이 없었대요. 귀신 잡는 장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귀신을 보는 이상한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솔냄새가 휘휘 나는 어느 가을날, 장님 할아버지가 혼인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잔치집에 막 들어서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신부가 갑자기 쓰러졌어. 아이, 빨리 의원을 불러와요. 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살려보겠소. 아이고, 할아버지,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신부의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요. 내가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문을 모두 닫으시오. 바늘구멍 하나라도 나면 안 돼요. 알겠소? 예, 걱정 마시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장님 할아버지가 신부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의 아버지가 고깃짓을 했어. 그걸 신호로 마을 사람들이 모든 문을 꼭꼭 닫았지요. 귀신은 신부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지요. 썩 그 손을 떼지 못할까? 소리를 버럭 지른 장님 할아버지가 주문을 외자 벌떡 일어난 귀신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렸지요. 벽에 몸을 쿵쿵 부딪히면서 귀신이 도망갈 데를 찾았어요. 바로 그때
심부름 갔다 돌아온 모습이 신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고는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도망칠 구멍! 신부 방을 들여다보던 머슴 눈을 푹 찌른 귀신은 문구멍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 밖으로 뛰어나와 말했어요. 신부는 살렸지만 귀신은 놓쳤어. 도망친 귀신은 틀림없이 내게 안갚음을 할 거요. 이렇게 말한 장님 할아버지는 힘없이 그 집을 떠났어요.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갔지요. 얼마 후에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궁궐에 들어간 신하는 임금한테 이 이야기를 나쁘게 말했죠. 마마, 장님이 귀신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그 장님이 백성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꾸민 게 분명하옵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벌을 줘야 합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장님 할아버지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보졸에게 잡혀 궁궐로 갔어요. 눈뜬 사람도 볼 수 없는 귀신을 장님이 어떻게 본단 말이냐? 분명 너는 마술을 써서 백성 마음을 흘리고 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자 신하는 준비해뒀던 가죽 주머니를 들고 왔어요. 가죽 주머니 속에는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었지요. 그럼 이 주머니 속에 든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있느냐? 어서 맞춰보아라. 마마, 죽은 고양이가 7마리 들어있습니다. 허허, 7마리라고? 이놈, 고양이는 1마리다. 죽은 고양이는 맞췄지만 몇 마리인지는 맞추지 못했으니 이놈을 당장 끌고 가 사형시켜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은 장님 할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은 신하를 시켜 고양이 배를 갈라본 거예요. 죽은 고양이는 암컷이었는데 뱃속에는 새끼 6마리가 들어있었지요. 그러니 장님 할아버지 말이 맞는 거였어요. 임금은 신하에게 빨리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의 명령을 받은 포졸이 높은 망대에 올라 죄인을 살려주라는 신호로 깃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휙 불어와 깃발이 왼쪽으로 기울고 말았죠. 이 할아버지 사형시키라는 신호군. 안 됐지만 할 수 없지. 사형장에서 이것을 본 보졸이 칼을 높이 들었어요. 세차게 불어온 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신부 방문 구멍으로 도망쳤던 귀신이었어요. 도둑 대접.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참 어수룩했어.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고지고대로 믿었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이야. 요새도 그렇지만 집집마다 그 외 공기라는 게 있지 않아? 식구들 몸에 푹 배어서 살인문 근처에만 가도 훅 풍기는 공기 말이야. 인심이 야박해서 찬바람 쌩쌩 이는 집도 있고, 인심이 좋아서 늘 군불 땐 아래목처럼 훈훈한 집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 집은 식구들 인심이 넉넉하고 푸근했던 모양이야. 옛날부터 집안 어른들은 입만 열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한다. 하고 그 말이 아주 입에 붙었어. 말하자면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이 이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공기였던 거지.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었어. 누구든지 집에 오는 손님은 층아를 두지 말고 정성껏 대접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이었어. 그래서 그걸 아주 마음에 굳게 새겨뒀지. 집안 어른들 말이니 더 말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밤에 다른 식구들이 모두 친척 집에 가고 이 사람 혼자 집을 보게 됐어. 그런데 마침 그날 밤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어서 뭘 훔쳐갈 것이 없나 하고 곳간을 뒤지는 참이야. 이 사람이 방에 앉아 있다 보니 바깥 곳간 쪽에서 무슨 털그럭 소리가 나거든.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가봤지. 나가서 곳간 문구멍에 눈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 웬 낯선 사람이 들어가 있지 뭐야? 저게 웬 사람이지? 하다가 어라, 우리 집에 들었으니 손님이겠네. 하고 깨달았어. 하긴 뭐 밤손님도 손님이니까. 그래, 손님은 층아를 두지 말고 잘 대접해야 하는 법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손님 하는 양을 가만히 보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기웃거리는 게 일이거든. 빈독도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빈 가마니도 툭툭 두드려보고 그러다가 혼자 소리로 한다는 말이 에이, 감 나가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퍼뜩 알아차렸어. 옳지. 저 손님이 뭔가 감 나가는 걸 찾고 있고. 그래, 그렇다면 가르쳐 줘야지. 그런 게 손님 대접이지. 아이, 뭐 다른 게 손님 대접이겠어. 문구멍에 입을 대고 작은 소리로 여보시오, 거기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딜 안에 있는 디즈에 가보시오. 했어. 행여 손님이 놀라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지. 소곤소곤 쏙닥쏙닥 그렇게 일러주고 나서 거기
뒤주 안에 곡식이 좀 있을 거요. 라고도 했어. 도둑이 그 말을 듣고 딜 안에 가봤지. 가서 뒤주를 들여다보니 아니나 달라. 거기 곡식이 많이 들었어. 에이, 이거 참 행지로구나. 곡식을 자루에 퍼담았어. 한 자루 가득 퍼담아서는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려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시게요.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주인 목소리지 그게. 주인이 보니까 손님이 뒤주에 곡식을 짊어지고 가는데 왠지 그것만 들려보내서는 대접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뭐든 더 줄 게 없나 궁리하다 보니 부엌에 세간이 꽤 있다는 게 퍼뜩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부엌에도 쓸만한 것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오. 하고 일러졌어. 도둑이 그 말을 듣고 부엌에 가봤지.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과연 세간이 좀 있긴 있는 거야. 그중 솥이 가장 값이 나가 보였지. 그래서 솥을 떼려고 부뚜막에 숟가락총으로 득득 긁었어. 주인이 그걸 보니 참 딱하단 말이야. 그 작은 숟가락총으로 부뚜막을 긁어서야 어느 정연에 솥이 떨어지겠어. 가만히 두면 밤새 그러고 앉아있을 게 뻔한데 그런 걸 안 도와주면 손님 대접이 아니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속 가장자리에 물을 부어 보시오. 그러면 잘 떨어질 거요. 하고 가르쳐줬어. 도둑이 그 말을 듣고 속 가장자리에 물을 부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흙이 축축해지면서 솥이 툭 떨어지는 거야. 도둑이 곡식과 솥을 함께 등에 짊어지고 이제 나가려고 부엌문을 열었어.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었지. 문지방 너머는 토방인데 토방에 내려서려니 잘 안 돼. 그곳이 꽤나 낮아서 말이야. 발을 디디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몸이 휘청휘청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서려니까 그럴 수밖에. 그걸 보고 있던 주인이 아이쿠, 토방이 낮아서 조심하란 말을 잊었네. 하고는 얼른 달려나가 부축을 해줬어. 짐도 받쳐주고 몸도 잡아주고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하니까. 그렇게 부축을 하고는 사리문 밖까지 따라 나가서는 하고 인사까지 깍듯하게 했지. 손님 배웅을 제대로 해야 하니까. 이 도둑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거든. 자기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잡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대래 도와주니 말이야. 곡식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소 떼는 법도 가르쳐주고 게다가
짐도 받쳐주고 부축도 해주고 인사까지 깍듯하게 하니 부처님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단 말이지. 그만 마음이 싹 돌아섰어. 도둑이 마음을 싹 고쳐먹고 그 길로 돌아서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 가서는 훔친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놨지. 그날부터 이 집에 눌러 살면서 일을 해줬어. 밤을 낮삼아 일을 하고 한 서너 해 지나니까 이 집 살림도 훨씬 나아졌지.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이쪽은 살림 일궈서 좋고 저쪽은 세 사람 돼서 좋고. 나중에는 둘이 의형제까지 맺어서 아주 재미나게 잘 살았대. 꽤 넘어간 돈 욕심. 어떤 마을에 안 못 보는 장님이 있었어. 장님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덜 먹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0냥이나 모았네.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 장님은 돈보따리를 이불 속에 끼워둘까? 전대를 만들어 허리춤에 묶어서 가지고 다닐까? 된장독에 푹 박아놓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 생각 끝에 장님은 항아리에 넣어서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했어. 장님은 더듬더듬 땅을 팠어. 그러고는 돈을 넣어둔 항아리를 땅 속에 묻었지. 그제야 장님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 그런데 이걸 어째? 그런 장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 뭐야. 이웃집에 사는 엉큼한 욕심쟁이 영감이었지. 영감은 담 너머로 장님이 하는 일을 숨지기면서 모두 지켜봤어. 그날 밤 영감은 몰래 뒷마당에 숨어들어서 땅을 파고 돈을 모두 훔쳐갔어. 이틀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더듬더듬했지. 당연히 돈이 있을 리 없지. 아이고 내 돈.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한참을 혼자 넋두리를 하던 장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도둑이 어떻게 여기 돈이 있는 걸 알았지? 그래, 누군가 내가 돈을 묻는 걸 본 거야. 분명해. 장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 그러다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지. 장님은 그 길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 아, 글쎄, 돈천냥이 생겼지 뭐야. 무척 큰 돈이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돈 500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야 할까 봐. 장님의 돈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어.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
뭐라고? 500냥을 묻은 곳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걸 알고 틀림없이 다른 곳에 숨기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영감은 어제 훔친 돈 500냥을 도로 가져다 두기로 했어. 그래야지 장님이 마음 놓고 돈 1000냥을 묻어둘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장님은 뒷마당으로 조용히 가서는 땅을 파보았어. 항아리 안엔 돈 500냥이 들어있었지. 그러면 그렇지. 소문을 듣는 도둑이 가져다 놓을 줄 알았다. 장님은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헛숨을 퍼뜨렸던 거야. 장님은 돈을 꺼내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 그게 어디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니까. 저승에 있는 곳간. 어떤 마을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어. 이 두 사람은 나이는 엇비슷했지만 성질은 아주 딴판이었지. 박서방은 부자였는데 워낙 구두쇠라 죄고시라면 돌멩이도 남에게 줘본 적이 없대. 그러니 마을 사람 누가 박서방을 좋아하겠어? 아주 발길을 딱 끊고 아무도 오질 않는 거야. 이와 달리 이서방은 가난했지만 뭐든지 남주기를 좋아했어.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먹으려던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입던 옷도 내주고 말이야.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이서방을 따랐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박서방을 흔들어 깨워. 이보게, 일어나시게. 저승 갈 시간이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깨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가 턱 붙이고 서 있어. 저승이라니요. 이서방네 꽂은 쌀도 아직 못 받았고 나중에 입으려고 얻은 저 비단 옷도 아직 못 입어봤어. 그리고 금고에 모아둔 덕도 아직 못 써봤는데요. 박서방은 두 저승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랬어. 하지만 그게 어디 되나? 두고 갈 돈 생각에 발이 안 떨어져도 저승사자를 따라 나설 밖에.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았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아직 올 때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돌려보내라는 거야. 박서방이 이승으로 돌아오라는데 저승사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이승으로 가려면 길싸기래래. 아이, 길싹이고 뭐고 자다 끌려왔는데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방이 낯빛을 찡그리자 저승사자들이 미안한지 실실 웃으며 손사래를 쳐. 그건 걱정 말게. 저승이 있는 자네 곳간에서 돈을 좀 쓰면 되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곳간이 있다는 말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했어. 저승사자를 따라가니 신기하게 생긴 곳간들이 쭉 늘어서 있어. 어떤 곳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곳간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거야. 박서방의 곳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이 없었어. 그 안에는 탈랑집 한 단만 놓여 있었지. 나 참,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구먼. 저승고가는 남에게 베푼 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집 한 단만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집 한 단은 누군가에게 주었나 보군. 박서방은 누구에게 집 한 단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언젠가 이웃 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 그때 직접 만들어 쓰라고 집 한 단을 던져준 적이 있었거든. 박서방은 살아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러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의 고가는 돈이 그득그득하니 좀 빌리면 되네. 박서방과 저승사자는 이서방의 곳간으로 갔어. 가보니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으리으리해.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옷이면 옷,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말이야. 그게 다 이승에서 이서방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들이야. 하여튼 이서방 곳간에서 돈을 빌려서 길싹을 내고 박서방은 이승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눈을 뜨니 자신이 병풍 뒤 관 안에 누워있는 거야. 병풍 앞에서는 식구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고 있고,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놀라서 뒤로 다 자빠졌어. 박서방은 식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지. 자, 이 돈을 받게나. 이건 자네 돈이네. 무슨 돈이냐고 묻지는 말고. 뜬금없는 박서방의 행동에 이서방은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나?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박서방이 하도 우기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었어.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네. 역시 이서방다운 대답이었지. 이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혀를 내둘렀지. 그러고는 자신도 이서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렇게 박서방의 젖은 곳간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갔대. 닭이냐, 퐁이냐. 어느 날 김선달이 한양 구경을 하러 갔어.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종로 구경을 갔지. 김선달이 한참 사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옆으로 몰면서 길을 내는 거야. 옛날에는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오면 그렇게 했었거든. 김선달은 좋은 볼거리라 생각하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까지 장구경을 하기로 했어. 장에 가니 가지각색 차림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어. 그런데 김선달 눈에 닭장수가 딱 들어오네.
김선달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닭장수를 지켜봤지. 어허, 아주 능그렁이구만. 한참을 지켜보던 김선달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었어. 닭장수가 시골에서 닭 팔러 온 사람에게는 으름장을 놓아서 터무니없는 싼값에 닭을 사고, 닭을 사러 온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흰소리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았거든. 김선달은 슬그머니 닭장수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 이보시오, 저게 무슨 새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봉이요? 김선달이 이렇게 묻자 의아해하던 닭장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 아이고, 어떻게 봉을 그리 잘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은 무릎까지 치며 고개를 쭈엇거렸지. 저 봉은 얼마요? 얼마면 살 수 있어? 그러자 닭장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손가락 2개를 세우며 말했어. 20냥인데 살 거요? 닭장수는 어수룩한 시골뜨기를 속여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무리 큰 닭이라도 성냥이면 되는데 말이야. 김선달은 비싸다 어쩌다 말도 없이 엽전 20냥을 내고 수탉을 샀어. 그리고는 김선달은 수탉을 2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는 어슬렁어슬렁 큰 길로 나갔지. 닭장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배꼽을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 김선달은 임금님이 타신 가마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탉을 안고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렸어. 웬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 호위무사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 호위무사들은 김선달을 길 밖으로 내몰고 김선달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아주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지. 임금님 행차가 당연히 멈춰설 수밖에. 이에 임금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김선달을 불러오라고 하네. 너는 누군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서 떠드느냐? 불려온 김선달이 꿇어앉자 임금님이 물었지. 아, 예. 저는 평양에 사는 김가입니다. 한양 구경을 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 값진 물건을 저처럼 이 보잘것없는 놈이 어찌 가지겠습니까? 마침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기에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김선달이 임금님 앞으로 수탉을 들어올려 보였어. 그런데 임금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수탉이잖아. 이것이 봉이라고. 예,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임금님은 대충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 나졸들에게 냉큼 가서 그 장사치를 데려오라고 일렀어. 임금님 앞에 불려온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닭을 봉이라고 알고 팔라고 해서 수문양에 팔았습니다. 닭장수는 몸을 납작 엎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 그런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이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말했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수문양이라니요. 저는 200냥을 주고 샀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닭장수는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어. 그런데 임금님이 누구 말을 믿겠어? 닭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산 사람이니 당연히 김선달의 말을 믿지. 으흐,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곧바로 200냥을 돌려주거라. 닭장수에게 불효령을 내리니 별 수 있나. 고스란히 200냥을 내줬지. 200냥을 받은 김선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양으로 갔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이 일로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 나왔대.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 가서 소목의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적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 아, 참 좋겠네. 소 팔자가 상팔자구먼.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지.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오두막으로 데려가는 거야. 자,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기나.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홀랑 뒤집어 썼어. 그러자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머리에 소뿔이 풀뚱풀뚱, 온몸에 소털이 수북수북, 궁둥이의 속꼬리가 쓱,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 노인은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장터로 가는 거야.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 보기도 했어.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뿐이었지.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지.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집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
힘들어. 난 소가 아니요. 난 소가 아니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 음메 소리뿐이었어.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 팔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뚜레를 꽹 코도 얼얼했지.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만 나왔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 이라. 아이,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어여, 일어나.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소가 아니요.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뿐이었어.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끌고 갔지.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말이 떠올랐거든. 물을 먹고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단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물을 뽑아 우적우적 먹어댔지.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소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소털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소뿔이 스르륵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소털이 툭 떨어져 떼구르륵 굴러갔어.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아니 소가 사람이 되네. 농부는 기겁을 하며 도망쳤어.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 이제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 불러야 할까?